신성범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출연연 연구원의 이직 문제를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에 우리 NST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23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원 이직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계속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는 대로 키스트나 애틀이나 생기원이나 철도연에서 주로 많이들 나가시고 계십니다. 우리 애틀이 원장님 계시지만 사실은 23개 연구기관 중에 연구원 이직 숫자 가장 많은 곳이 전자통신연구 애틀입니다. 물론 인적 자원이 더 훌륭하고 또 학계나 이런 데서 탐을 내기 때문이라고 분석은 되는데, 우리 김명식 이사장님, 연구원의 이직 사유는 뭐 이미 다 분석이 다 돼 있는 거죠. 이게 그 말씀하지 마시고 뭐 정년 보장, 연봉, 근무 여건 이러겠죠. 예, 나름대로 분석을 상식적으로 돼 있는 것일 테니까. 그런데 이제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생기연 같은 데가 아마 더 많이 나가시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은 뭐 지금 AI나 이런 게 다 되니까 연구원 등이 결국 큰 거는 저는 이제 정년 문제라고 봐요. 정년 문제. 그래서 계속 저도 뭐 법안도 내고 했는데 잘 안 되던데, 정부 출연연의 연구원의 정년이 61세인데 미국은 아예 정년이 없고, 그런 이야기는 뭐 다 아시는 생략하고, 또 연봉 차이도 심하다. 그래서 같은 석박사인데 민간 기업하고 뭐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다는 사실. 급여가 좋다고 하는 애틀이조차도 대기업의 60, 70%뭐 다 알려진 사실일 겁니다. 근무 여건도 그렇다. 근데 한번 보세요. 키스트가 이제 사실은 임금 수준 1위라는데 키스트도 지금 이직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연봉, 급여가 핵심적인 이유는 아닐 것이라는 추론은 뭐 충분히 가능한 것들이에요. 지금 키스트가 연봉이 1등인데도 불구하고 많이들 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분위기, 근무 여건, 뭐 교육 문제, 주거 이런 게 다 종합적이라는 것은 뭐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연구원 이직을 막기 위해서 좀 정부 차원의 노력이나 이런 걸 김영식 이사장이 파악한 바로 짧게 좀 말씀해 보세요. 뭘 주로 하고 계세요? 그래? 주로 그 연봉 문제도 꽤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자율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학에 비해 가지고 출연연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 그다음에 바라보는 그 사회에서 입장이 대학을 조금 소문하는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이직하는 그 이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편안한 말씀이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재명 정부, 현재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 가운데 하나가 과학기술 인재 강국 실현이다. 그래서 우수 해외 인재 유치가 많이 되고 있는데,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해외 우수 인재 유치보다는 우리 현재 대한민국 우수 인재가 해외로 나가는 것을 막는 게 저는 더 급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쭉 우리 과학기술 한림원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한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지난 5월 응답자 약 62% 가까이가 5년은 안짝에 해외 연구기관으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았다. 이들 가운데 42%는 제안을 수락했다고 돼 있어요. 한번 보세요. 대부분이 중국이에요, 중국. 언론에 많이 나온 건데, 그러면 이제 도대체 우리 4대 과기원에서는 뭘로 그러면 잡고 있느냐? 카이스트, 시스트 쭉 보세요. 정년 후 교원제도 쭉 좋은데 이게 실제적으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재고용 직종별로 보면 이게 연구직보다는 좀 행정직에 많이 이 혜택을, 연구원 정년 연장제도 혜택을 좀 보고 있는 걸 나타나요. 한번 보세요. 쭉 연구직은 별로 없고, 연구직도 있지만 행정직이나 이쪽이 많이 좀 더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기능직, 기술직, 행정, 연구직 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행정이나 기능직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 제도의 취지 자체가 안 살아나고 있다. 그러니까 좋은 고경력의 연구자 지원을 위한다는 정년 연장제가 결국은 일반 행정직원들의 정년 연장 수단으로 좀 운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원자력 연구원 원장님 혹시 마이크 가능하신가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의 실태를 한번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주한규 원장님. 현장에서 와서 이제 학교 계시다가 좀 와서 보니까 이런 문제가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다고 제안이 있으면 꼭 해주세요. 사실 저희 연구원의 경우에는 그 자발적 퇴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뭐 급여나 여러 처우 문제로 대학으로 옮겨가는 그런 그 연구원들이 종종 나타나는데요. 그 처우 개선은 아주 굉장히 바람직하게 추진해야 될 그렇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그 옳은 말씀, 정직한 말씀을 그 너무 뻔한 말씀하지 마시고 현장에서 부딪혀 보니까 정말 요거 하나는 내가 해결해야 되다 싶은 그런 부분이 있어 말씀을 대표를 해달라는 거예요. 없으세요? 특별히 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 저 박인규 본부장님 오늘 나와 계신데 학교에 계시다가 이제 네. 다시 이제 혁신 본부장 맡으셨는데 이런 문제는 학교 계실 때 느꼈을 테고 네네. 뭐 뾰족한 답은 사실 없어요. 뭐 정답이라는 것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결의나 준비한 게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따로 준비한 건 없지만 예, 처우 개선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학기술자들이 지금 사실 그 건강 상태들이 옛날보다 과거 굉장히 좋기 때문에 60세에서 65세에서 퇴직들을 하거든요. 물론 대학인 경우는 65세지만 상당히 65세에서 70세까지도 강의 능력이나 연구 능력이 창창함에도 불구하고 모두 퇴직으로 사실 과학 그 기술자들을 활용을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용책을 빨리 시급히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한국과학기술한림원에도 나와 계신데 이런 원로들하고 한번 지혜를 구해 보세요. 어차피 퇴직하셨기 때문에 좀 더 좀 깊이 있는 말씀을 할 수 있다고 보고 간담회 같은 걸 통해서 원로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네네. 이 구체적인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로들도 만나고 그다음에 현직 그다음에 퇴직이 가까워진 분들도 만나서 방안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예, 위원장님 혹시 좀 참고로 발언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무엇에 관하여? 신성범 의원님. 예, 하십시오. 예, 저희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뭐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PBS 폐지했다는 안정적인 것도 물론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공계 인재 유출이 이탈에 따른 그런 종합적인 대책도 저희들이 준비 중이고 아마 다음 달 중으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지금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 내용 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기인재 육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황판식 과학기술인 공제회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이사장님, 지난번 국감 이후로 저희 의원실과 함께 공제회에서 노력하셔서 결혼, 출산, 과기인 우대 금리 상품 출시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올해 4월에 출시했는데 벌써 가입 건수가 1,900건을 돌파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과학기술인들이 그 지원과 보상의 갈증이 아주 깊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단순히 금리 우대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과학기술인들의 자금 사정 자체가 근래에 크게 악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파산 사유에 해당하는 개인 회생을 위해서 퇴직연금까지 깬 과학기술인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과 연구 인력의 허리를 담당하는 과학기술인들의 파산이 특히나 심각한데요. 30대 청년 과학기술인의 퇴직연금 중도 인출이 2022년 2명에서 올해는 무려 6배 당하는 12명까지 늘어났습니다. R&D 예산 폭고 직격을 입은 2024년에는 개인 회생으로 퇴직연금을 깬 20대 과학기술인이 3명이나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그 R&D 예산 폭고의 직격을 받은 게 바로 2030 청년 세대라는 뜻입니다. 맞죠? 네, 청년 과학기술인 우대금리 상품 없애고 R&D 예산 폭고까지 지르니 그 후폭풍이 결국 과학기술인의 삶과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처참한 결과를 낳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광현 총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네. 국내 통신 분야 최고 권위자이자 카이스트 최연소에 임명됐던 송익호 교수님 지난달 중국 대학으로 자리 옮기셨죠? 예. 맞죠? 예. 네. 이기명 전 고등과학원 부원장 그리고 이영희 성균관대 HCR 석좌 교수 등 국내 석학들이 마치 밑 빠진 독처럼 줄줄이 해외로 떠나가고 있습니다. 2020년 인재 리쇼링을 위해서 우수인력 국내 복귀 지원 소득세 감면 제도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까지 총 감면 신고 인원이 268명밖에 안 됐어요.
그만큼 제도 효율성이 미미했다는 건데 총장님 지난 7월에 방영됐던 KBS 다큐 인사이트 공대에 미친 중국, 의대에 미친 한국 인터뷰도 하셨으니까 당연히 보셨죠. 예. 예.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방송 보신 분들 있으시겠지만 매년 1,200명의 과학 영재를 키워내는 중국에 비해서 20년째 의대 쏠림에만 빠져 있는 한국의 현실이 정말 처참했습니다. 총장님, 우리나라 과학기술 인재들이 의대를 택하고 해외로 빠지고 이들을 불러들이려고 노력한 인재 리쇼링 잘 안 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 무엇입니까? 네,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처우가 사회적으로 좋지 않다는 것. 두 번째는 국가에서 과학기술자에 대한 그 예우, 그 사기를 더 올려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재가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는 충분한 보상, 즉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학생들 한번 그 위원장님과 두 간사님이 오셔가지고 너희들 좋은 결정했다, 정말 장하다 이런 칭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학생들 그 계란 후라이 하나씩 올려줄 수 있게 밥값에 1,000원씩만 올려주시면 네, 알겠고요. 감사하겠습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네, 직무 발명 보상금 제도의 현실만 봐도 이공계 유인책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직무 발명 보상금 관련해서 2023년 비과세 최고 한도 500만 원을 꽉 채운 사람이 4,771명, 매년 수천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인들이 그나마 그 직무 발명 보상금 받으려고 하는데 비과세로 더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더 못 받고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현재 비과세 한도가 700만 원까지 늘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로또 당첨금에 부과하는 세율보다 높다. 연구자끼리 나누고 세금 이거 다 떼고 나면 손에 남는 돈이 없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구역재 차관님. 예. 이재명 정부 들어서 PBS의 단계적 폐지, 과기부총리 신설, 그리고 역대 R&D 예산 최대 규모 편성 등등 그동안 볼 수 없었던 현장 중심의 과감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윤석열 정권에서 워낙 초토화됐었던 연구 현장 생태계를 되살리기가 지금 매우 버거운 게 사실이에요. 진정한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지켜야 되는데 이공계 인재들을 잘 길러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자연스럽게 국내에 모일 수 있는 사다리 그리고 안정적인 연구 생태계 환경 조성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부가 그런 방향으로 더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의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관련 대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홍은아 이사장님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이사장님, 노벨상이라는 결과물이 단지 그 한 그루의 나무가 심어진 게 아니라 그 결실을 맺을 때까지 노벨상이라는 결실 이후에도 쭉 과학기술을 이끌고 갈 큰 분야의 산맥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과학계 노벨상 수상자가 연구 착수 후에 결과물을 얻기까지 평균 19.1년이 걸리고 이 연구 결과가 학계에서 검증받는 데는 10.7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단기적 성과나 산업 기술화에 급급하지 않은 묵묵한 시간의 축적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동의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노벨상을커녕 윤석열 정권의 기초과학 연구 천대 그리고 R&D 예산 폭고 때문에 과학기술의 주춧돌인 기초연구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됐죠. 기초연구 과제 수는 3년 전 대비 23.1%나 줄었고 지난해 집행 건수는 3년 전인 21년보다 42.9%나 급감했습니다. 풀뿌리 연구를 지탱해오던 것으로 평가받던 생애 기본 연구는 폐지됐고 신진 연구자들의 첫걸음조차 막혔죠. 특히 기초과학 분야 심각했는데 주요 과제 연구 선정률 보시면 윤석열 R&D 포크 이전보다 딱 3분의 1토막이 났습니다. 기대치가 뚝 떨어지는 거죠. 참담한 수준인데 우수 신진 과제 선정률이 2021년 31%에서 올해 10.2%, 중견 유형 1 과제 같은 경우 38.7%에서 12.7%. 윤석열 정권으로 인해 과제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던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올해. 그래서 박사후 연구원부터 신진, 중견, 리더에 이르는 모든 연구자의 생애 주기 연구과제 선정률이 그야말로 박살이 났죠. 연구자들이 다음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그 최소한의 희망 사다리조차 싹 다 무너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구자들이 단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끝까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연구 환경이 마련되어야 저돌적이고 창의적인 연구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동의합니다. 구역재 차관님께도 당부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부터가 기초과학 연구 회복과 성장의 진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구글도 자사 출신의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들 축하하면서 기초 연구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의 발견은 우리가 차세대 컴퓨터를 개발하는 데 끊임없는 영감을 준다라고 했었습니다. 기초과학에 대한 지속적이고 과감한 투자가 우리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13일 과기부 국감 때 부총리께서 기초과학 분야 지원을 약속하셨던 것만큼 그 약속이 실천으로 이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계속해서 저희 기초과학 연구 분야에 관심 가지시고 현장 연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저희가 내년 R&D 예산을 역대 최대의 35.3조로 편성을 했고 기초연구 분야에 있어서도 전년 대비 올해 대비 17.2% 최대의 증가율을 지금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국회에 제안을 드렸습니다. 예산 편성이 완료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벨 과학상 과학기술 강국을 만들기 위해서 R&D 시스템을 어떻게 개혁해야 할 것이냐, 그리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몰입 연구에 몰입할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지속 가능한 연구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것을 포함해서 항우연의 문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다 담았습니다. 총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자, 들어보시죠. 예. 예, 지금 우리가 참 R&D 예산도 정액하고 하지만 이게 지금 최근에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게 이제 65세 정년, 그 연구를 오래 해서 석학급에 된 분들을 우리가 배려해주지 못해서 이분들이 중국으로 떠나거나 국외로 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카이스트에서는? 그리고 국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네, 카이스트에서는 정년 후 교수 제도를 만들어서 정년 후에도 계속 연구하고 교육할 수 있게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어려움은 이분이 활동하는 연구비는 본인이 받아와야 되는 그런 제한이 있고요. 그래서 카이스트에는 지금 정년 후 교수로 발령받은 분이 4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걸 희망하지 않으면은 그냥 나가게 되고, 그 중에 한 명이 이번에 중국으로 가서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카이스트에서는 연구 환경을 제공하지 않았는데 중국에서는 그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해서 결국에는 지난 65세 정년이라는 것은 그동안 쭉 몰입해 연구했던 게 성과가 쌓이고, 예. 노벨상이 보면은 대개 60세 전후에 노벨상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80세, 90세에서 노벨 과학상 받은 분들도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노래 중에도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는 말이 있지만, 이 과학기술도 숙성되고 축적돼 가면서 가는 것인데, 정년이라는 그 제도 때문에 우리나라 최고의 연구기관인 카이스트에서는 놓치고 중국에서는 그걸 끌어가고 하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막아야 될까요? 저는 65세가 넘어가더라도 기본적인 연봉을 정부에서 좀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본인이 연구비를 수주해서 확보할 수 있게 이런 약간의 제도를 만들어 주시면은 이런 일이 훨씬 더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예, 카이스트에서는 그를 위한 기금 같은 걸, 저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실까요? 다음 말고 저기 각 4개 대학, 다음, 이거 보시죠. 자, 과학기술은 발전기금 모금 현황 보면 우리 총장님이 언제 취임하셨죠? 21년에 취임했습니다. 예, 21년에서 지금 얼마입니까? 21년에 발전기금 모금하신 게, 물론 총장님이 다 하신 건 아니지만 총장님이 국회에 자주 오시고 다양한 강연 활동 또 저서 활동을 통해서, 물론 카이스트가 유명했지만 카이스트에 대한 명성, 카이스트에 대한 국민적 신뢰, 이것들을 굉장히 높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2022년 1년에, 그때는 취임하신 해니까 다 총장님 덕분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2022년에는 저거 얼마입니까? 7천억입니까? 700억입니까? 750억이죠? 네, 1년에 그리고 350억, 750억. 올해는 조금 둔화됐는데, 총장님이 여기에 기여하신 분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총장님이 발전기금 모금에 기여한 정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한 절반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총장님이 이렇게 모금하신 걸로 해서 그런 석학급 교수들을 카이스트에 유치할, 그대로 계속 남겨두실 수는 없습니까? 모실 수는 없습니까? 네, 저희는 정년 퇴직하신 분이 계속 연구하게 하려면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건물을 지어서 연구시설, 실험실을 예. 만들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기부금을 받은 거는 대개 건물 시설 지금 확보에 카이스트가 지금 발전기금 모은 게 연간 우리 국비 지원 받는 거와 대비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이 발전기금을 통해서 카이스트가 연구기금으로 쓰고 하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비중이? 저희가 정부에서 지원받는 게 한 3천억 정도 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부금을 모으는 게 한 연 750억 정도 됩니다. 제가 10% 정도네요. 예. 예. 지금 어제 지난번에 제가 지스트 가서 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스트 서운하라고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이 MIT라든가 이런 대학들을 보면은 이런 동문 기부금이라든가 재단 기부금 이런 것들이 참 많다. 연방 정부의 펀딩만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카이스트 총장님이 그동안 10% 가까이 저렇게 많은 발전기금을 모으신 것도 나는 상당한 모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카이스트 대학원생들이 행복합니까? 왜냐니까 MIT 제가 예전에 보스턴에서 생활할 때 보면은 MIT에는 월요일 날 학교 당국이 혹시 무슨 사고 생기지 않을까 공포에 든다고 합니다. 유명한 소송 사건도 있었고 이런 자살 사건이 이제 많아서 그렇죠. 과중한 수업 그리고 월요일 날 됐는데 수업 준비가 안 돼서 카이스트도 지금 제가 자료를 봤더니 카이스트 대학원생들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카이스트에서도 굉장히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습니다. 예. 예, 이 부분이 총장님이 들어오신 뒤에 좀 개선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개선책을 마련하셨습니까? 네, 저는 그래서 학생들에게 공부하라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라. 시간 내서 놀고 그리고 또 다른 레크레이션을 많이 하라고 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2023년 대학원 총학생회가 이렇게 인권실태 조사해 보니까 응답자 1240명 중 9.11%가 1년간 자살 충동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예. 또 우울, 불안 원인 그런 비중을 차지한 사급 스트레스는 약 36%나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학 총장님 차원에서 개선 방향 이런 문제를 연구 환경을 더 지속 가능하게 학생들이 이런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신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저희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그 상담실이 있고요. 또 정신과 클리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클리닉에 정신과 의사 선생님을 충원을 하고 했고요. 또 상담실도 상담사들을 예. 더 충원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장님, 대학원생들이 휴식권 보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몰입하기도 해야 되지만 지속 가능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좀 쉬기도 해야 되는데 실제 휴식 일수는 2025년 카이스트 대학원 총학생회에서 발표한 연구 환경 실태 조사에 보고에 따르면은 휴식 일수는 평균 9일 정도로 갑니다. 약간 네, 저도 그 점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들의 성격에 따라서 그냥 그 학생들이 그 휴가를 잘 가는 걸 좀 맘 놓고 못 가게 이런 분위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계속 그거를 좀 풀어주라, 학생들이 좀 쉬면서 하자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오늘 이 자리 마련해 주신 애트리 원장님께서 국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와 국회에 혹시 이 자리를 빌어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동안에 저희 출연연도 노력 많이 했고 또 국회의원님들께서도 노력을 많이 해서 PBS 폐지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근데 뭐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은 뭐 인재 유출이라든가 우수 인재 영입이 힘들다든가 이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로는 이제 처우 개선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처우 개선 문제는 출연연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아마 이게 그 국회 또 뭐 정부 전부 포함해서 풀어야 될 마치 그 PBS 폐지와 같은 그런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기서 처우 개선에 대해서 그런 문제를 풀어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예. 사실 국가 AI 전략위원회 생기면서 AI 3강 진입을 위한 계획들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서 애트리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가 많은 분들이 고려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관련해서 애트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AI 연구소 말씀이십니까? 네네. 국가 AI 3강을 위해서 우리 AI 3대 강국 진입을 위해서
네. AI 3강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아까 제가 인사 말씀에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에 이제 그 ICT, AI 특히 이제 그 디지털 전환 이거에 대해서 힘을 많이 썼는데 AI가 추가되면서는 AI 더하기 ICT, 그러니까 AICT, 그 다음에 AI 전환, AX, 디지털 전환, DX를 합쳐서 ADX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AI 같은 경우에는 AI 모델뿐만 아니고 AX에 집중해서 AI 로봇을 좀 더 집중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에트리가 AI 3강에 진입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